Essentially, what Bitcoin is doing is taking excess energy, storing it into a new form. It's called currency, and you take it wherever you like. 젠슨 왕이 바라보는 비트코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톱 에셋,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자산을 100개를 나열을 하면 금이 압도적 1등입니다. 31조 달러. 네, 계속해서 금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 금을 표를 통해서 처음 봤을 때는 20조 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새 많이 올라서 31조 9,380억 달러까지 올라갔고, 은도 비트코인하고 경쟁하다가 은도 쭉 올라와서 지금 엔비디아를 제치고 4조 7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제외한 가장 가치 있는 에셋은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엔비디아는 기업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래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 기업이 3조 달러 클럽이었습니다. 이 세 개 기업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순위 경쟁을 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구글이 치고 올라와서 구글이 두 번째로 4조 달러를 넘는 기업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때문이죠. 엔비디아도 AI 때문에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구글도 최근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구글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반영이 된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금과 은을 포함해서 글로벌 톱 에셋 13위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전통적 10위권에서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1조 4,930억 달러의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를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AI 기술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 삶에서, 우리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젠슨 황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젠슨 황이 2024년 9월 27일에 미국의 바이파티즌 폴리시 센터라는 곳에서 주관한 미래의 AI와 에너지라는 주제의 대담에 젠슨 황이 나왔습니다. 이때 젠슨 황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시대를 맞아서 에너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돈이 아니라 에너지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젠슨 황은 에너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와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한계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이다. 그것이 물리적인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아트 머니는 물리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마구마구 찍어내지만 이 AI와 로봇은 그런 정부가 찍어내는 달러를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반 인공지능을 일을 시키려면 걔네들이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에너지고, 걔네들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나 젠슨 황의 인터뷰, 대담 이런 걸 들어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에너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의 AI와 로봇이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될 때 에너지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에너지가 핵심적이라는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이 영상입니다. 젠슨 황이 2024년이니까 지금보다 한 1년 한 3개월쯤 전에 젠슨 황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젠슨 황의 에너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언급한 대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So I invest in crypto startups, and our industry would kind of like to thank your industry for taking a little bit of the heat off of the negative PR of Bitcoin mining and all that. But that being said, a lot of power producers, energy producers, the excess energy, they allocate that to Bitcoin mining because there's a very clear market there, kind of one-to-one financial market there. Do you see something like that possible in terms of like a smart grid or like
having those companies be able to dedicate some of that excess energy to training models and providing that power to. You just gave a current example of excess energy Right. being used elsewhere. to convert to store that energy. Essentially, what Bitcoin is doing is taking excess energy, storing it into a new form. It's called currency. And you take that currency and you take it wherever you like. And so you took energy from one place and now you've transported it everywhere. Now, of course, that's just Bitcoin. Imagine a much more universal currency called intelligence. Using exactly all the same concept that you described. You find places with excess energy. Go put a data center there. Transfer that energy, compress it in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Take that model all over the place to use it. Make sense? Same idea. Excellent. Awesome. 젠슨 왕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뭐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이때 이 바이파티즌이라는 이 단체가 주최한 이 대담에서 질문자, 그러니까 청중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합니다. 청중의 질문은 일단 본인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채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구매를 중단한 것도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런 환경론자들의 공세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채굴장이 일단 AI 데이터 센터로 손쉽게 전환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써야 되는 전기를 갖다 쓰는 사례보다 전력 수요가 없는 곳에 가서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때문에 이 AI의 발달과 더불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비트코인 채굴장처럼 기존의 전력 수요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시설을 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오든 전력 수요가 만들어질 때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가 넘겨주는 모델이 지금 매우 유력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I 산업이 발달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있다. 비트코인이 우리가 써야 되는 아까운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잉여 에너지를 써서 채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에너지가 없는 곳에서는 전력 수요가 없는 데 가서 전력을 생산하면 그 즉시 잉여 에너지가 되죠. 아무도 전기를 쓸 사람이 없는데 전기를 생산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잉여 에너지를 창출을 해서 그 잉여 에너지를 갖고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젠슨 왕은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excessive 에너지, 과잉 에너지, 잉여 에너지를 갖고 새로운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화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Bitcoin takes excessive energy, stores it as currency and allow that value to move anywhere in the world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통화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가치를. 그리고 그 가치를 전 세계 어느 곳으로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의 본질이라고 젠슨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비트코인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젠슨 왕이 엔비디아 칩을 생산해서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질문을 받고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세계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나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젠슨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 왕은 비트코인이 잉여 에너지를 휴대 가능한 형태의 화폐로 바꿔준다. 이런 젠슨 왕의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전기 먹는 하마라는 오랜 비판에 대한 도전이자 반박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젠슨 왕 정도 되는 사람이 본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환경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젠슨 왕은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점점점 잉여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전기냐? 유전에서 막대한 천연가스가 나옵니다. 바다 위에 유전을 건설을 하면 거기에서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이 천연가스를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태워서 날려버리죠. 이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이것이 잉여 에너지,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잠비아의 젠감이나 수력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 에너지로서의 어떤 전력 생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력 수요가 없거나 그 지역 거주자들이 전력을 구매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수력발전, 잠재적 발전 능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발전소를 짓지 않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런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지어서 잉여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그걸로 발전소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비아의 젠감이나 수력발전소의 사례를 보면 환경론자들이 비트코인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 아이슬란드에 비트코인 채굴장이 초기에 아이슬란드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비트코인 채굴 풀 기업인 제네시스 마이닝도 아이슬란드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도 있고 날씨가 1년 내내 춥기 때문에 냉방,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나온 그 엄청난 열을 식히는 데 드는 그런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에 채굴장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이슬란드도 인구 밀집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이 남아돌고 있고 지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있지만 지열 발전을 해봤자 이미 전력이 남아돌고 있는데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에서 발전 설비를 지어서 익세시브 에너지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텍사스라든지 이런 태양열 발전에 아주 유리한 환경에 있는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활용도가 낮은 태양광 발전소, 비트코인 채굴장이 들어가서 먼저 발전 설비를 설치를 하고 일단 전력을 생산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통적인 그런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도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렇게 전력을 생산해서 쓰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발전 방식이 아니라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 혹은 남아도는 에너지 혹은 아직 전력으로 전환되지 않은 그런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력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비트코인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젠슨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비트코인이 바로 남아도는 에너지를 통화의 형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가치를 전 세계 어디든지 이전시킬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젠슨 왕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게 본인 사업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될 게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젠슨 황은 비트코인 지지자들도 아니고 암호화폐 전도사도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하고는 포지셔닝이 좀 다르죠. 일론 머스크는 한때 도지 파더라고 불릴 정도로 암호화폐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이고 비트코인 강세론자이기도 하죠. 젠슨 황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어떠한 포지션도 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같은 나라는 아무리 수력이 풍부하게 있어도 전력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수력으로 발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도 발전소가 없죠. 그래서 전력 생산은 선진국 그리고 전력 소비가 많은 국가, 대도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호남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전력 수요는 거의 수도권에 있죠. 서울에서 가정용 전기를 많이 쓰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논란도 많이 일고 있는데 용인에서 그 많은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지으려면 전력이 그만큼 필요한데 수도권에는 지금 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에 있는 전력을 갖고 와서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더 지을 것이냐 아니면 전력이 있는 곳에 반도체 공장을 거기다 지어서 해당 지역에서 전력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 있는 전력을 용인으로 끌어오려면 수많은 송전솔로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 송전솔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의 소비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생산이 많이 되더라도 이를테면 호남에서 에너지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에너지를 보관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한다면 그 에너지는 전부 잉여 에너지가 되는 거죠. 쓸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로 아무리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내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호남에서 전력이 남아도는데 그걸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 국부를 늘릴 수가 있죠. 부탄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공무원 월급을 2배, 3배 인상시켜 준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렇게 활용되지 않는 전력에 대한 최후의 구매자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가 충분하게 만들어지면 빠지면 되는 거죠. 젠슨 왕은 이런 비트코인이 잉여 에너지를 활용해서 가치를 저장하고 그 가치를 전 세계 어느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젠슨 왕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너지 포터입니다.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수단. 젠슨 왕에게 비트코인은 에너지 포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운반자. 비트코인 채굴을 화폐 형태로 국경을 넘어서 에너지를 운송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젠슨 왕에게 비트코인은 에너지 포터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젠슨 왕이 비트코인을 에너지 포터로 언급한 내용인데요. 젠슨 왕은 2024년 9월 달에 열린 미래의 인공지능과 에너지라는 그런 타이틀의 대담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잉여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통화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 가치를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에너지 포터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산업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이제 특이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곧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인류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고소득을 올릴 것이다 라는 예언도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이 잉여 전력을 생산해서 통화의 형태로 저장하고 이것을 전 세계 어디로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포터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함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런 AI와 로봇의 기본적인 결제 수단이 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로봇은 인공지능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에너지가 공급돼야 일을 하는데 사람이 로봇에게 피지컬 AI가 로봇이라고 치면 이 로봇, 인공지능을 장착한 이 로봇을 사람이 매번 충전을 시켜주고 그 전기 값을 대신 내주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로봇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로봇이 스스로 알아서 전력도 사서 충전을 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패치도 자기가 스스로 구매를 해서 본인이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져야지 진정한 일반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런 AI 에이전트가 인간이 통제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미래의 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메타,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발행을 했었죠. 2018년도에 메타에서 발행을 했다가 저커버그가 상원 청문회에 불려가서 혼쭐이 난 뒤로 그때 이제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바이든 임기 내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저커버그가 상원 청문회에 끌려가서 혼이 난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진출을 접었죠. 그때 메타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향후 AI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거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AI 에이전트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사람의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는 자금 거래 제한이 없고 탈중앙화된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일상적인 결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거죠.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조 론스데일이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피터 틸이 이끄는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빅데이터 기업이죠. 미국 정부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인 조 론스데일이라는 사람도 AI 에이전트가 암호화폐 구매 주체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암호화폐를 사서 AI나 로봇에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암호화폐를 자기가 일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아서 그것으로 에너지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고 미래의 에너지 구매에 대비해서 저장해두고 이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젠슨 황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언급을 했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또 로봇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경제 주체로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통화의 형태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몇 년 안에 아마 볼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보편화되면 3년 내에 의사도 사라지고 화이트 칼라 일자리 절반이 사라지고 또 인공지능과 로봇이 엄청난 생산성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저렴한 비용에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을 분배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돈은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에너지가 미래의 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에너지에 기반한 진정한 통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서사를 갖고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물리적인 제약 없이 한계 없이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돈, 피아트 머니에 의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이라고 봤을 때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상품과 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생산해서 돈의 증가 속도보다 상품과 서비스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댓글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면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비트코인 역할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비트코인의 역할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피아트 머니의 로 촉발된 돈의 가치 하락을 막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내다본 것처럼 상품과 서비스가 무제한적으로 생산돼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강력한 서사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란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을 남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답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서 저도 시간을 좀 할애해서 살펴봤는데 자, AI와 로봇이 생산량이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거의 들지 않죠. 그렇게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런 것을 기술 과잉 공급형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되는 영역과 인플레이션이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지 모든 분야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할 수 없는 자산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지금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금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아니면 의사 자격증과 같이 정치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든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 신뢰의 이런 암호화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러티브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기능을 했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세계의 기준 자산이 된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영화는 인공지능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무한정 더 생산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1사토시도 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돼서 정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비트코인은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추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격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공지능과 로봇이 또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법적, 정치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3년 내에 외과 의사를 옵티머스 같은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지만 그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이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로봇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로봇이 수술이 아무리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로봇에게 수술을 맡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사가 계속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로봇이 수술을 하더라도 의사가 반드시 옆에 붙어 있을 때만 수술을 하게 한다면 의사의 어떤 직업적인 권리는 계속해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성을 무한히 향상시켜서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희소한 부분은 더 희소해질 수 있다. 콘텐츠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한히 더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금에 대한 귀금속,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런 수요가 미래에도 계속 있다면 그것은 인공지능이 생산할 수 없는 거죠. 로봇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의 어떤 특이점,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특이점이 너무 갑자기 우리에게 훅 다가왔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를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일론 머스크라든지 젠슨 황같이 이 세계의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미래 사회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어떤 의미를 분석하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